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는 석 달간 향후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유미 씨는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제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 영입한 인물입니다.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에 이어 당 내부에선 종필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온 박상기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91년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어떤 징계나 처벌 없이 그해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후보자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제막할 예정인 애틀란타 소녀상과 관련해 반대 로비를 펼쳐온 인물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푸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시판 중인 프랜차이즈 치킨에는 중량 표시가 없어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1000여 곳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쿨존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형 대리점들이 영산 위탁 대리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량을 할당하고 채우지 못하면 벌금까지 부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개인 돈으로 스피커를 산 뒤 손해보며 중고로 팔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국민의당이 조작했다는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자작극이라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을 지시받았다며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병남 기자입니다. 이유미 씨의 검찰 소환 직전 여의도 정치권엔 이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문자 메시지가 여러 건 돌았습니다. 이 중 하나로 알려진 이 메시지엔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있다는 이 씨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 씨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난 주말 지인에게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허위자료 작성 지시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은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을 종용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았다고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또 조작을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스스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이익을 얻기 위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작된 자료를 직접 당에 가져다 줬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의 발표와 지인을 통해 밝힌 이유미 씨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 또 한 명의 당사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찾았는데 오늘 사무실은 이사가 한창이었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이외의 외부 접촉은 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모르셔서 오늘 말씀하신 모습은 생각이 아니죠.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이 취하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이유미 씨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해오자 조작 사실을 지인들에게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 뿐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미 씨가 전화기 3대를 동원해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또 전화 통화까지 지어낸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주장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선 당시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사실상 총괄했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그제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유미 씨가 혼자서 조작한 사실을 처음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슨스 졸업생들과 문준용 씨 문제에 관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라고 제보한 게 가짜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과 자녀,
회사 명의 휴대전화 석 대를 동원해 지어낸 거란 겁니다. 제보 당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녹취는 없냐고 묻자 이유미 씨가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남동생과 거짓 통화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미 씨는 문준용 씨 비리가 뻔한 내용인데도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 내가 나서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제보자가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 전 최고위원인데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랬겠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당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당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이 최고위원이 가져온 이유미 씨의 제보를 별다른 검증 없이 공표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공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당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어깨띠를 선물하고 있는 여성, 저희가 얼굴은 가렸지만 바로 이 여성이 이유미 씨입니다. 안철수 후보 국민 멘토단 가운데 한 명으로 안 후보의 카이스트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후보가 젊은 IT 창업가라고 칭찬하면서 지난해 영입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두 명이 제보 조작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걸로 드러나면서 정치인 안철수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공식 사과를 한 이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취재진이 찾아갔지만 안 전 대표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계세요?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자이자 대선 멘토단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으로 체포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이 전 최고위원을 영입하면서 천하의 인재가 모이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안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안철수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죠. 특히 자기가 영입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네. 지난해 6월 광고 대행사 리베이트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파문으로 또다시 잔인한 유언을 맞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당의 존폐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사건은 물론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까지 동시에 수사하자면서 특검을 제시했지만 당 내에서조차 물타기라고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소식은 한상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번 조작 사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증거 조작 사건은 물론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자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존재하는 것인데 양쪽 다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작 사건 파문을 여야 공방의 틀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타기용이라며 특검 제안을 일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검토할 수 있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정작 당내에선 거센 역풍이 불었습니다. 신뢰의 위기를 넘어서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당의 대응은 안이하다. 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동시 특검으로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의원총회에서 당의 살 길을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결국 특검이 당론은 아니라며 엉거주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유미 씨는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검찰 연결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네, 우선 이유미 씨의 진술이 가장 궁금한데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 씨가 제보 조작 혐의는 인정했다면서도 다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이 씨는 주변에 윗선에서 시킨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시켰는지 같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씨로부터 이제 조작된 제보를 받아서 당에 넘긴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인데 검찰이 출국 금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제보 조작을 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하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의당 압수수색 이야기도 나오던데 다음 수사 대상은 그럼 누가 될까요? 네, 일단 대선 때 조작된 육성 증언을 직접 공개했던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부단장과 김성호 수석부단장도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층으로 의혹이 확산하면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에 대해선 오늘 자정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SBS 이혜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40년 만에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공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률은 30%에 육박합니다. 일단 공사를 멈춘 뒤에 건설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뒤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28.8%.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 보상 비용까지 합쳐 손실 규모가 모두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석 달간 운영합니다.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심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공론을 모으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론은 독일의 경우처럼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화된 고리 원전 1호기를 40년 만에 가동 중단시키며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 짓고 있거나 또 건설 계획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소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건설사들도 당장 투입한 인력과 또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정연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남리에 건설 중으로 부지 면적만 25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5호기는 터빈 건물의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6호기는 땅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잠정적인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후 해결료의 처분이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처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발전 방식이에요. 반면 원자력학계 교수들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이 급진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을 제로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정말 해봤는가라는 거죠. 에너지 시장은 굉장히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텀을 갖고 결정해야 돼서.
신고리 오르코기의 공사를 맡고 있던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건설사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약 석 달 동안 천여 명의 직원이 사실상 손을 놓게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고민입니다. 정부 의견 수렴 과정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주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 절차를 좀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한울 3, 4호기 등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과 공정률 10% 미만인 고성 하이 1, 2호기 등 석탄 발전소도 공론화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에 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역시 학자 출신인 박상기 교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검증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다시 학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형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 교수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청와대는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우선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결국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순방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계속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서 음주운전 등 흠결이 발견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대로 가자니 여론이 부담이고 새로 찾아낸 후보들은 업무 능력에서 떨어지거나 당사자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권익위원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현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검사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부터 강조했습니다. 예상되는 검찰의 저항을 비법조인 출신 박 후보자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비법조인 출신,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과 검찰개혁을 다룬 이력, 안경환 교수의 법무장관 후보 낙마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후보자도 처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뜻부터 강조했습니다. 법무 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하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계에서만 활동해 법조계 현실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학자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얻은 경험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참여정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박 후보자와 함께 일한 바 있어 검찰과의 소통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사상 두 번째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입니다. 군 복무기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공개한 해군 작전사령부 헌병대의 사건 접수 기록입니다.
1991년 3월 해군 작전사령부에 중령으로 근무하던 송 후보자는 회식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헌병대는 소속 부대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송 후보자는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석 달 뒤 대령으로 진급까지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조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송 후보자 측에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은폐와 은닉, 자료 파기를 통해서 참모총장을 거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보다 우수한 군인들이 진급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송구스럽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당시 조사 자료는 보존 기간인 3년이 지나 폐기된 거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것도 현역 군인에게 관대한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송 후보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일단 내일 열리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하루 앞두고 비공개 보고를 받으며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추경안 걱정으로 발걸음이 무겁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 관련 서류를 보고받고 참모들과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등 막바지 순방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전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도 있지만 공직자는 국민 모두의 봉사자라며 방미 기간 흔들림 없는 국정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금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출국 때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 중에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나 회담 의제와 세부 사항을 점검할 강경화 외교장관 1명만 수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 2일 귀국한 뒤 사흘 만에 다시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합니다.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최국 독일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도 별도 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애틀랜타 소녀상 제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반대 로비를 펼쳐오다 이런 막말까지 꺼낸 겁니다. LA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주재하는 시노즈카 다카시 일본 총영사입니다. 다카시 총영사는 최근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이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위안부들은 돈을 받는 매춘부들이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시 총영사는 오는 30일 제막할 예정인 애틀랜타 소녀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쳐온 인물입니다. 현지 한인사회는 위안부 여성의 고통에 책임을 느낀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매춘부라고까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크게 바라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걸 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막말을 지금 퍼내고 있는 게 아니냐. 애틀랜타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에 이어 미국 내에서는 세 번째로 조지아주의 소도시인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막식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Japan put the history of the occupation and of the treatment and of human rights abuses such as the plight of the comfort women. 애틀랜타 소녀상에 이어 오는 9월엔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평화의 소녀상이 또 세워질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 잘못 없는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오너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맹점을 보호해줄 대책은 없는지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식이 2마리 찍힌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 이후 온라인에선 해당 치킨을 사 먹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을 통해 해당 치킨의 요일별 매출 변화를 살펴보니 사건 발생 전주보다 최대 39%까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이미 타격을 입은 가맹점들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한 토막? 그 정도 난 것 같아요. AI들도 그렇게 장사가 심하게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걱정하죠.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정우현 회장이 사퇴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한 차례 타격을 받은 터라 요즘 더 속이 탑니다. 압수수색 보도가 되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다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본사 오너가 일으킨 문제로 가맹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구제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엄살이 아니라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을 한 거죠. 본사에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경우 본사가 이를 배상해주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인공지능 스피커를 반값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로 수십 건씩 올라오는 걸 보면 비슷한 시기 같은 제품을 처분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 알고 보니 이 스피커에는 또 다른 갑질 피해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겠다며 판매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이었습니다. 새 스피커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이유를 묻자 통신사에서 할당한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개인 돈으로 사놨다가 중고로 파는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리스트를 못 채우면은 포인트가 좀 덜 들어가요. 7개 나왔습니다. 중고나라에서 파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영세한 소규모 위탁 대리점들은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상급 대리점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판매 정책 문서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판매 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건당 2만 원 차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많을 때는 150만 원까지 내봤어요. 파면 팔수록 더 손해죠. 안 파면 안 판다고 또 위에서 또 이렇게 딸끔 내리고 하니까.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매달 벌금 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조건들을 판매 정책으로 내걸어서 그 위탁 직영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떠넘기기식 강제 할당 판매가 특정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통신사들의 갑질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선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예전보다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려다 실패하자 달걀 크기를 줄인 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판되는 프랜차이즈 치킨은 실제로 중량 표시가 없어서 사 먹으면서도 한 마리의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업체별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치킨 재료로 생닭 10호, 그러니까 1kg짜리를 씁니다. 꼴대가 가장 맛있고 건강에 가장 뛰어나고 모든 비율이 가장 잘 맞는 게 10호래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5곳에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해 각각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전후로 비슷한데 무게는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866g, 가장 적은 곳은 618g입니다. 생닭 1kg짜리가 어찌된 일인지 많게는 40% 가까이 모자란 겁니다. 튀기면 체내에 소금이 빠지니까 중량이 또 줄어들어요. 실제 고객님들이 받으시는 무게는 800에서 850g 정도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마트에서 700g짜리 생닭을 사다가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봤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1kg이 넘었습니다. 이번엔 같은 업체의 각각 다른 점포 3곳에서 같은 치킨 메뉴를 주문해 비교해봤습니다. 최대 692g에서 최소 618g까지 70g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끼리는 물론이고 같은 업체조차 치킨 무게가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장지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 치킨 중량을 표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여럿이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둘이서만 먹어도 좀 많이 아쉬워요. 중량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치킨 업체들. 값은 안 올렸다면서도 치킨 크기를 줄인 게 아니냐는 소비자 의심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보통 닭은 크기에 따라서 5호에서부터 30호까지 있습니다. 제일 작은 5호가 450g 정도 하고 여기서 호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대략 100g 정도씩 무거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 단위로 파는 소나 돼지고기와 달리 닭은 마리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앞으로 생닭은 그램 단위로 거래하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 치킨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파는 생닭입니다. 무게가 아닌 호수에 따라 나눠 팔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에선 이런 호수 대신 중량을 적어 팔고 있습니다. 5호 달라고 그러는데 5호 없으면 더 작은 걸 줄 수도 있고 보니까 다른 것도 다 무게로 나오니까 확실히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나 치킨은 중량이나 호수조차 표시하지 않고 마리 단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전 중량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조리 방식이나 레시피에 따라서 조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중량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치킨과 비슷한 조리식품인 햄버거와 피자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중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햄버거 업체는 채소는 물론 소스까지 똑같은 양을 쓰기 위해 고유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정량을 안 지키면은 모든 고객님이 동일한 맛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서비스 1차적인 목표인데 그거를 지킬 수가 없고 농식품부가 생닭을 무게 단위로 거래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뒤늦게 치킨의 중량 표기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발 같은 경우는 대중소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치킨 같은 경우에 중량 표시도 검토하고 있고 또는 대중소 표시도 검토하고 있고. 치킨 업체들도 소비자가 맛은 물론이고 양과 영양까지 꼼꼼히 비교하고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종종 사용하는 테이저건입니다. 현재 경찰에 10,000정 넘게 있는데 한정당 가격이 160만 원, 특히 이 배터리의 가격은 하나에 8만 원 정도로 꽤 비쌉니다. 특히 이 배터리는 충전이 되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경찰도 같은 의문을 갖고 이 테이저건 배터리를 자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명령에 불응하는 덩치 큰 남성,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여성, 모두 경찰의 테이저건에 제압됩니다.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은 미국 테이저사가 한 대당 160만 원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만 1,200여 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손잡이 쪽에 끼우는 배터리 팩은 한 개에 8만 원이나 하는데 재충전이 안 되는 소모품입니다.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잘라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AA 건전지보다 짧고 굵은 주로 카메라에 넣는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저런 타입으로 해왔는데 한 개에 5,000원. 지난 2011년 경찰은 배터리팩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일반 건전지를 당초 배터리 팩에 있는 칩에 연결해 시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터리의 잔량 표시만 안 될 뿐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테이저사는
기기가 고장날 수 있고 고장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경고한 상태. 그러나 무기 전문가들은 독점업체의 폭리 챙기기라고 지적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어떤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주지 않는 것은 결국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지능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배터리팩 교체 비용만 3, 4억 원 정도. 올해 초부터 경찰은 배터리 재생이 가능한 한국형 테이저건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규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개인 투자자들을 노리는 이른바 주식 떴다방 범죄가 기승입니다. 특정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런 정보는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회사원 이모 씨는 이달 초 남들은 모르는 호재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후 이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조금 오르자 이 씨는 덜컥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지난주 폭락했고 결국 5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꼭 믿고 기다려주세요. 일정 금액까지 반드시 올라갑니다라는 이러한 문자에 또 현혹돼서 기다리고. 이처럼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다고 속여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치우고 사라지는 이른바 주식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자본이 투자한다, 3천억 원대 사업이 발표된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 투자자를 유혹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문자를 뿌린 직후엔 살짝 주가가 오르지만 곧바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정보인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굳이 알려줄 이유가 없죠. 유인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작전 세력의 농간이 아닌가. 금감원은 문자가 살포된 시기에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긴 사례들에 대해 계좌 추적을 통해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이런 가짜 정보와 또 가짜 뉴스가 넘쳐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외계인의 존재를 곧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 가짜 뉴스에 세계적인 언론사들마저 무더기로 속았습니다. 이 소식은 한세현 기자입니다.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지난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어나니머스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인물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There are many who claim that unofficially, mankind has already made contact with aliens. 나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곧 발표할 거란 내용입니다. 이어 이를 확인하는 듯한 나사 부국장의 발언도 소개합니다. We are on the verge of making one of the most profound, unprecedented discoveries in history. 이 뉴스는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타임과 인디펜던트 등 영미권 주요 매체들이 이 동영상을 인용해 나사의 외계 생명체 발견 관련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언론 보도 뒤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는 삽시간에 17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조작된 화면에 나사 부국장의 국회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기한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한 언론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나사 부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일부 보도와 달리 외계 생명체에 대한 발표는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가짜뉴스, 그리고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보도한 언론이 빚은 씁쓸한 총극이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 언론이라고 지목했던 뉴욕타임스가 신문의 한 면 전체를 털어 트럼프의 거짓말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 내통설 관련 특검 수사 이후 미국의 주류 언론과 트럼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이틀 전 뉴욕타임스 비평면, 깨알 같은 글씨로 한 면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로 채웠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선거인단 득표율, 오바마의 도청 의혹, 반이민 행정명령 등 주제도 다양합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당시 청중이 역대 최대라고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2009년 오바마 때가
훨씬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대통령의 거짓말을 씻는데 한 면 전체가 필요했다며 거짓말이 일상화될수록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류 언론의 갈등은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내통설로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양측의 긴장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주류 언론에 의해 조작됐다는 백악관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생중계와 녹화에 이어 사진 촬영까지 금지했습니다. First trip abroad that now we see you on camera about once a week. Is that a new normal that we would expect? We'll continue to mix things up. 백악관이 오늘 사진 촬영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주류 언론 모두 확실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존립 자체를 맞득잖아 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고위 법관을 징계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공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겐 징계 청구를, 고영한 대법관에겐 주의 촉구 조치를 하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앞서 발표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요청한 지 2달 만입니다. 윤리위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이었던 이 부장판사가 올 초 대법원장의 비판적인 내용의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연구회 측 판사에게 행사 축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시를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렸다고 적시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이 이런 움직임을 알면서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일선 판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엔 논란을 부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참가자는 원래 미진했던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이라며 앞서 직접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의한 법관회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윤리위까지 제도 개혁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류란입니다. 앞으로의 소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의 증시 호황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증시 활황 덕에 보유 주식 가격이 30%가량 오르면서 평소보다 씀씀이가 좀 늘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이제 약간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소비가 조금 늘었죠. 한국은행 조사 결과 소비 심리 지수는 111.1로 6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보유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이른바 자산 효과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돌파한 뒤 오늘은 2,400선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하는 등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점도 소비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일부 유통업체는 가전제품과 먹거리 중심으로 소비 지출이 늘면서 지난달 소비가 전년보다 7% 정도 늘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온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가계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전문가들은 소비 심리가 본격적인 소비 지출로 연결되려면 그동안 정체를 보여온 소득 증가가 실제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고전 소설 속 흥부와 놀부는 지금까지 박씨나 연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부놀부 형제가 평양 사람이고 또 덕수장씨란 내용이 담긴 손으로 쓴 흥부전이 발견됐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평양 서촌에 사는 가난한 평민 장천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놀부고 둘째는 흥부다.
1833년 계사년 무렵에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흥보만보록의 첫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흥부전 중 가장 오래된 것보다 20년이 앞섰습니다. 원래 우리 집에 사무 집안에 전하던 책이에요. 이걸 나중에 읽어보니까 너무 달라요. 평양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이게 우리나라 경상, 전라, 충청, 삼동 얼음에 박씨 형제가 사는디? 그동안의 흥부전들이 전라도 남원 근처로 추정되는 지역을 배경으로 했고 흥부 놀부 형제를 박씨나 연씨로 그린 것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결말에는 흥부가 과거의 급제에 무관이 됐고 덕수 장씨의 시조가 됐다고 썼습니다. 제비가 박씨를 몰고 왔기 때문에 그냥 붙인 것 같고요. 연씨도 제비연이라는 한자에서 아마 연씨로 붙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장씨. 흥부전도 초기에는 서도소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놀부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동생을 내쫓았다는 다른 흥부전과 달리 부잣집의 대릴사위로 들어가 부모를 도울 수 없다고 한 놀부도 상대적으로 덜 악하게 그려졌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보미짱이라는 애칭으로 일본 여자 골프를 평정하고 있는 이보미 선수가 평창 올림픽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소나기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일단 지금 비 오는 지역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내일 낮부터 다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어제 오늘과 마찬가지로 벼락을 동반해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슬슬 장마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남해상에 머물러 있는 장마전선이 주 후반에는 북상하겠는데요. 따라서 목요일 저녁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남부지방을 거쳐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소나기만 아니라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호남 해안은 안개가 강해지겠는데요. 안개가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30m 안팎까지 좁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전까지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앞서 일본 외교관의 위안부 망언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겠다며 미국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80일 동안 무려 6,000km를 달릴 계획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